지금부터는 반복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문은 일련의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이고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반복하는 과정은 종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되풀이해도 조건이 종료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종료하지 않고 이 과정만 계속 되풀이하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무한 루프가 되지 않도록 반복문을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무한 루프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무한 루프가 되면은 프로그램에 심각한 논리 오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복문은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세 개 다 크게는 제어줄, 몸체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제어줄에서 종료 조건, 반복문이 종료되는 조건을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반복문도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들여쓰기와 중괄호를 이용해서 과도수성이 높도록 작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일문은 화일, 조건, 몸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의 흐름을 순서대로 나타내면은 조건을 먼저 따지고 이게 참이면은 몸체가 실행이 됩니다. 다시 조건을 검사해 가지고 이 과정이 이 조건이 false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조건을 검사했는데 false가 되면 몸체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C++에서는 이 조건식도 최종적으로는 불 타입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하면 무한루프 형태로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 형태가 이것도 C에 사용된 형태지만 C++에서는 이런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nting Matching Digits. 여기가 뭐 1, 2, 3, 4, 2, 2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2가 들어오면은 이 함수는 3을 리턴해 줘야 돼요. 요 숫자를 구성하는 숫자가 2가 3번 등장하죠. 그러면 2를 주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에 있는 각 개별 디지트를 얻으려면은 맨 마지막 디지트를 모듈러 10으로 나머지 연산을 취하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카운트를 증가시키고요. 나머지 10으로 나머지 연산을 취했을 때 그 값하고 디지트 인자가 같으면은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했을 때 다음에 모두 10 하면 그 다음 자릿수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넘버를 10으로 나눠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return count 하면은 이 함수를 대략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들을 살펴봐야 돼요. 함수를 작성할 때는 항상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고 그 예외적인 상황과 가장 검토할 때 먼저 검토돼야 되는 것이
인자들입니다. 인자들의 범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num이라는 인자가 있고, 그리고 digit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우선 이 digit도 number 둘 다 int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 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int min에서 int max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digit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숫자가 돼야 되겠죠. 55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digit부터 그 사전 조건을 따져주면 (9) 보다 크거나 (0) 보다 작으면은 return 0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외를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외를 안 발생하고 논리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digit는 한 자리 숫자야 되는데 한 자리 숫자가 아닌 것이 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이제 첫 번째 인자인데, 첫 번째 인자는 마이너스 올 수 있고 플러스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인자로 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 정수가 전체 범위에 있는 어떤 수가 와도 될 경우에는 5가지 경우를 살펴봐야 돼요. 0인 경우, 양수인 경우, 그리고 최대값인 경우, 그리고 음수인 경우, 최소값인 경우, 요 5가지 경우에도 내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0일 때는 잘 동작하나요? 0일 때. 0인 경우에는 이 넘버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화일문이 어때요? 동작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런 코너 케이스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 특별하게 고려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넘버가 0일 때, 그리고 디지트가 0일 때는 1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0이 아니라 양수이면 기존 코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수일 때는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이면은 이 모두한 값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9고 얘는 9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음수를, 부호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항상 올바르게 동작은 안 해요. int min, 최소값의 경우에는 이것이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abs라는 함수가 있으면 요 10을 모듈러한 값을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모든 경우에 올바르게 동작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int가 음수인 경우, 또 최소값인 경우에도 모두 다 동작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훈련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함수를 만들 때 일반적인 경우엔 어떤 알고리즘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 알고리즘이 모든 인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모든 경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 안 되는 경우도 되게끔 알고리즘을 바꿀 것인가, 그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별도로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처럼 0이 안 되네? 그럼 그 0이 되도록 이 알고리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별도 한번 조건문을 통해서 사전에 따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일 때 어떻게 할까? 그런 걸 고민해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화일문입니다. 두 화일문은 반복문의 구조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제어줄이 끝에 나오죠. 그래서 얘를 그 순서대로 보면 몸체 다음에 조건식이 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두 화일문은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이것이 화일문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한 문장이라도 중괄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화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얘가 새로운 화일문의 시작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붙여주는 게 보통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중괄호가 없으면 또 대단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입니다. 포문은 제어줄이 가장 복잡한 형태입니다. 포문은 제어줄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포문을 전통 포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포문이 이제 C++에 11부터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C부터 있었던 포문을 전통 포문이라고 합니다. 전통 포문은 순서도를 그려보면 init, condition, body, step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it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고요.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참이면 몸체를 하고 스텝을 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문도 화일문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처음에 검사했을 때 false이면은 body를 한 번도 실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문은 다음과 같이 항상 화일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일이 기본 반복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화일문 하나 가지고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문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n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할 때, 고정된 횟수의 반복이 필요할 때 포문을 많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는 0, n, i++, 또 요즘은 ++i로 많이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body는 n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i가 이 안에서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할 경우에는 이것만 보면, 요것만 보면, 제어줄만 보면 n번 반복하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서 i를 바꾸게 되면 그 반복하는 횟수가 제어저에서 주는 의미하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i를 우리가 보통 제어 변수라고 하는데 이 제어 변수는 포문의 제어 변수는 그 몸체에서 가급적이면 안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이 i를 이렇게 써서 배열의 색인 변수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i는 0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0, i, n, i++ 이렇게 하게 되면 n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n번 반복하는데 주로 이 스타일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C++부터는 변수 선언하는 위치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포문의 제어 변수는 이렇게 그 포문 내에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아까 소개된 것처럼 C++17부터는 이런 형태의 변수를 조건문에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i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포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포문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 내에 선언된 변수들은 가시 영역이 함수 가시 영역이라고 하지 않고 블럭 가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렇게 변수의 가시 영역의 중첩을 허용합니다. 이 n은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파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요 n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중괄호를 할 수도 있고 포문이나 조건문 때문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런 중괄호 내에 변수를 또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는 요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변수는 모두 이름이 같고 가시 영역이 일부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n이라는 변수를 쓰게 되면은 이 n은 어떤 변수를 우선시하냐면은 그 사용된 영역에 선언된 변수를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영역에 선언된 변수를 더 우선시한다. 그래서 얘 n은 요 n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 영역이 중첩됐을 때에는 그 중첩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경우에 요 n은 얘는 벗어났죠. 그래서 요 n은 요 n을 말해요. 근데 이 n과 전역 변수 n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것은 요런 형태로 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이름이 충돌될 때 그것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지역 변수가 중첩될 때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 영역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 영역을 중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경우에는 똑같은 K 변수지만 가시 영역이 전혀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가시 영역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포문 제어주에는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타입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init에 변수 선언이 오면 하나의 변수 선언만 올 수 있고요. 복합 변수 선언은 가능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만들면 i와 j는 그 같은 int 타입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변수 선언은 하나만 init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i와 s가 밖에서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콤마 s 0.0 이렇게는 가능해요. 요 경우에는 요거는 변수 선언이 아니고 대입문이죠. 대입식이에요. 그리고 요 쉼표는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쉼표 연산자로 표현식들을 여러 개 포함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팁, 제가 말씀드리는 포문의 헤더는 반복 횟수와 관련된 제어 변수만 선언하고 다른 요소는 제어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가독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면 이 포문은 10번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더 직관적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조금 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또 다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포문의 제어줄은 단순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반복 횟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프의 종료 조건에는 요거를 not equal을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i는 0이고 하나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n이 홀수이면은 not equal은 만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같은 비슷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증가시키다 보면은 i가 저거보다는 넘겠죠. 그래서 루프 종료 조건은 not equal 대신에 이런 연산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횟수와 관련된 변수는 포문 몸체에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간단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11부터는 for each 포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포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 포문은 제어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이냐면 몸체예요. 그리고 조건식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식은 주어져 있지 않고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를 접근했으면 false가 됩니다. 이 리스트는 용량이 5니까 5번 반복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할 때마다 몸체 전에 n은 리스트 i라는 형태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는 1, 2, 3, 4까지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 for each 포문은 이렇게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자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요소들 처리할 때도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C++는 참조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참조 변수가 돼버리게 되면 n equal 1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은 모든 요소를 1로 바꿔주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조 변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점도 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포문을 이제는 이런 형태로 for each 포문으로 바꿀 수 있냐? 아닙니다. 전토 포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 이런 포문을 보시면은 내부적으로 색인 변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인 변수를 가지고 몸체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면은 예전 전통 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가 용량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배열을 이용해서 포문을 처리할 경우에는 항상 용량만큼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요 세 개만 데이터 들어있으면은 사이즈를 갖고 i는 0부터 3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전통 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차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복한다든지 뭐 2칸씩 반복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전통 포문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닌 경우에, 여러 개인 경우에는 또 색인 변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int n이 있고 int m이 있어요. 그리고 이 n과 m에 있는 요소들이 다 같은지 보려 그래요. 그러면은 for int xn 이렇게 해서는 프로그램이 안 되겠죠. n은 돌아가는데 m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for int i는 0, i는 5, i++해서 if n의 i와 m의 i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은 또 전통 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 경우를 더 많이 쓰고 이 전통 포문은 배열보다도 벡터라든지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소들을 차례차례 방문할 때 for each 포문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브레이크와 컨티뉴문, 브레이크문은 스위치문과 그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이고요. 컨티뉴문은 반복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은 항상 그것이 포함된 문을 종료시킵니다. 컨티뉴문은 반복문에서만 사용되는데 루프 중간에서 시작이 아니라 루프 끝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시작이 아니라 중간에서 시작이 아니라 끝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되돌아가 보면 요 안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끝으로 가요. 끝으로 가면 없죠, 아무것도. 그럼 어디로 가요? 시작으로 다시 가겠죠. 그 다음에 두 화일은 여기서 브레이크 만나면 끝으로 가요. 끝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조건이 실행이 됩니다. 포문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디로 가요? 스텝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텝, 몸체의 끝으로 간다. 루프의 끝, 몸체의 끝으로 가서 를 실행한다. 그래서 스텝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이해할 때 중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 몸체의 끝, 몸체의 마지막 문장 다음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반복문을 고려했을 때 맞는 정의입니다. 브레이크는 종료시켜요. 그런데 for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중첩된 포문이 있는데 간혹 프로그램에 하다 보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바깥쪽 포문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얘가 종료돼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에 따라서 내가 일로 가고 싶어요. 얘도 종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다시 또 조건을 따져서 또 브레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싫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브레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 go to 레이블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을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go to의 사용으로 아주 괜찮은 것입니다. 요것만 저는 요럴 때 필요할 때만 이제 go to를 써주시는 건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작성할 때는 요거를 요걸로 이렇게 헷갈리는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는 헷갈리는 경우는 좀 없고요.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반복문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off by one error, fence post err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반복문을 작성하는데 10번 반복해야 되는데 9번 반복하거나
11번 반복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다. 10번 반복해야 되는데 무한음프가 된다든지 100번 반복한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좀 잘 못하는 경우 있고요. 잘하는 사람도 실수로 10번 해야 되는데 9번 하는 경우, 11번 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off by one error라고 합니다. 이 off by one error의 경우에도 간단한 예제를 갖고 테스트해 보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뭐가 올바른지. 그래서 초기 값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식을 잘못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로 요 예제를 보면 투자가 2배로 되기 위한 연수를 계산해라. 그래서 내가 은행에 1,000원을 입금했는데 언제 이자 붙여서 2,000원이 될까? 실제 세계에서는 평생 넣어놔도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실제 이자율을 갖고 이걸 테스트해 보려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올바를까를 생각하면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아니면 손으로 빠르게 해볼 수 있는 예제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요 조건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초기값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요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놓고 초기값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0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1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통해서 증가되는 금액을 쉽게 따지기 위해서 이자율을 50%로 생각하겠습니다. 실제 이자율이 50%면은 다 적금만 하고 일을 안 하겠죠. 자,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밸런스도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이어의 초기값은 0, 밸런스는 100이 될 거고 타겟 밸런스는 얼마가 되냐면 2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루프가 돌면 이어는 1이 되겠고 밸런스 값은 150이 될 거예요. 150은 200보다 작으니까 한 번 더 루프가 돌겠죠. 그러면 이어는 2가 되겠고 밸런스 값은 225가 될 겁니다. 225는 200보다 크니까 2가 종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어는 2 값이 됩니다. 그러면 맞죠? 이자율이 50%이면은 2년이 지나면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 값이 올바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을 0으로 잡은 건 올바르다고 이제 확신이 쓰는데 이 식이 맞는 건지는 모를 거예요. 확신이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경우를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보냐? 이자율을 100으로 따지면 돼요. 100으로 놓으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0, 100으로 놓고 타겟 밸런스는 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루프가 돌면 이어는 1이 되고 밸런스는 200이 됩니다. 그럼 200이 200보다 작냐? 작지 않죠. 그럼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돌겠죠.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1년만 지나도 2배가 될 텐데 잘못 작성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든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초기값도 0, 요것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갖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봄으로써 내가 만든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검사한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항상 만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펜스 포스트 에러라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펜스를 세워야 되면 기둥은 3개, 펜스는 2개예요. 요게 하나 차이가 나죠. 요런 오류, 하나 차이 오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펜스 포스트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에러나 off by one 에러나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앤 합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중간에서 종료해야 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그 프로그램 작성할 때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말고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무한 루프를 만들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종료해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 예제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될 때까지 정수를 입력받고 그것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되냐면 입력받고 테스트하고 아니면은 합계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흐름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무한 루프를 두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종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을 입력받고 n이 마이너스 2면 종료하고 아니면은 sum을 합계를 늘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루프 앤 합, 즉 중간에서 종료해야 되는 것이면은 무한 루프로 돌리고 브레이크하는 방법이 그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싫다. 이게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n을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받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입력받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중복이 돼요. 코드가 루프 밖에도 있고 루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오히려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작성하기 싫은데 브레이크를 쓰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종료 조건을 따르게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을 true로 맞고 else를 두는 거예요. else를 둬서 이제 변수 하나 더 두는 거죠. 변수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없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료 조건을 따지는 변수를 별도 둬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 할 때는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럴 경우가 더 가독성이 더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무한 루프와 브레이크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반복문 작성 팁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세 종류의 반복문이 있는데 while, do while, for가 있는데 while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do while을 쓰고 언제 for를 쓰냐?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for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데 색인이 필요하다. for문을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while문을 써요.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해야 되냐? 몇 번 반복할지 가변적이죠. 그러면은 for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할지 모를 경우에는 while문, 몇 번 반복할지 횟수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은 for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do while을 언제 쓰냐? do while은 언제 쓰냐면은 한 번
최소 한 번은 반복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do while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while문 대신에 do while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 세 가지 반복문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반복을 작성할지 결정하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가변적이면 while, 가변적이지 않고 반복하는 횟수를 반복문 전에 알면 for문. 그런데 while문, 가변적인 경우인데 한 번은 무조건 반복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가독성 측면에서 while문 대신에 do while을 씁니다.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은 반복문 전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평가값을 예를 들면은 어떤 값을 받았는데 a 더하기 b를 하는데 이 a 더하기 b는 안 변해요. x는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이 값을 반복문 밖에서 계산해가지고 a 플러스 b가 아니라 c를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a 더하기 b 하는 비용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똑같은 계산을 계속 하니까 그걸 미리 계산해 놓고 c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추가돼요? 변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빼낼 때는 변수의 추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공간은 추가적으로 쓰는데 효율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는 그 변하지 않는 식의 특성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클 수 있고요. 모든 루프는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건 바람직한 건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뭐 하나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경우는 많이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조건식들, if문들을 많이 작성해야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아직도 이런 반복문 작성하는 거, 조건문 작성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이걸로 6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